오랜만에 또 반가운 손님 오셨네요. 제가 이분을 뵈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큰 집의 큰형님 같은 그런 느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우리 작가님은 서울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시골 출신이라 큰 집의 큰형님은 굉장히 든든하고 막 의지하고 싶고 막 이런 분이에요. 김갑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큰 집의 큰형님. 예, 저는 돌툼에서 태어나서 예. 아무도 없다는 소리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는데 예. 그런 인상을 주게 됐군요. 늙으니까. 예. 연륜이라고나 할까요? 실제로 형제분들 간에는 어떠세요? 일단 생존에 있는 누님과 여동생이 있고 예. 그게 제 이제 가게고 이북에 형님이 계세요. 예,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인민군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또 전향을 했거든요. CRC라고 방첩대로. 그 바람에 완전히 거짓말하고 이제 세장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알았대요. 속았네. 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가게들. 예. 그래서 제 이름이 갑자가 들어간 게 맞이란 얘기인데 아. 이북에 봉수 형님이 이미 있고 또 내려와서 세장가 들어서 만수 형님이 있는데 옛날에 왜 잘 죽잖아요. 네. 3살 때 이렇게 아예 새로 시작하자 해서 갑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갑수인데 처음에 책 낼 때 갑자 띄고 김수라고 그랬더니 다들 금수라고 그래가지고 돌렸어요 그냥. 그러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쨌건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을 때 방송이 나가고 나서 편집할 때는 방송 직접 녹음할 때랑 다르잖아요. 음성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편집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을걸요. 이 형님 진짜 의지하고 싶다. 요 느낌이었어요. 글쎄 지금 푸나님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래저래 그 세상하고 좀 잘 안 맞는 편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외곽에서 외곽으로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그런 인생인데 종편 몇 년 그리고 그 전에 방송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희한하게 이제 좀 약간 드러난 가령 뭐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주는 이제 얼굴 알려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기도 한데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별로 즐겁진 않아요. 그걸로 인한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애인이 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 없더라고. 네. 저도 그 말씀에 엄청 공감하거든요. 저는 전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순히 팟캐스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뭐 얼굴 궁금하다고 댓글 달 때 짜증나요.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데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뭐 그런 경우고. 어쨌건 그때 당시에 나오셔갖고 들었던 느낌들은 그런 거였어요. 정말 솔직하신 거야. 반항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사회적 이치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건 논하지 않았건 누군가에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색깔이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는 색깔보다는 훨씬 더 좋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 왜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회적 가면. 네. 내가 만들어서 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나. 근데 확실히 나이와 더불어 생겨나는 거는 몇 개의 페르소나가 잘 작동이 되고 그 중에서 피곤하니까 좋은 사람 노릇하려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저렇게 리액션이 오겠구나 해서 귀찮아서 그냥 다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좀 양보를 안 하고 못하는 편인데 그냥 세상살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식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나를 세워서 피곤하게 뭐 하고 그러지를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런 편이죠. 지금도 그 마포에 작업 공간 그대로 있어요? 네, 모든 게 그대로 있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마차님? 네. 거기 가면은 증언자들에 의하면 거의 별천지. 커피가 끓고 음악이 흐르고 지하실인데 곰팡이 냄새는 안 납니까, 솔직히? 그건 엄청나게 대비를 해야죠. 제습기 세계가 항상 돌아가죠. 왜냐하면 LP가 있기 때문에 그 LP가 휘어요. 네, 제 일생의 번 동산이에요. 동산. 왜냐하면 모든 수입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거기다 네. 다 썼으니까. 근데 그게 습기 차면 늘어붙으면 또 제 LP는 이상한 자랑인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돼버린 게 아주 많아요. 다만 판쟁이들은 죽을 때까지 안 팔고
있다가 그냥 팩 가버리니까 저 주소 좀 알려주세요. 자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뭐 이런저런 활동해서 돈이 통장에 들어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다 판가게 아니면 오디오 가게. 그런 스타일이세요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질환처럼 보여요. 질환. 사람들은 그런 질환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자기만의 질환이 있는 거죠. 근데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니까 욕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결과적인 건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이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네. 난 지금도 중학생 상태예요. 그러니까 판 사서 판 듣는 게 전부고 나머지는 이제 방편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좀 맞으니까 뭐 공부하는 척도 하고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해야만 됐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 이렇게 좀 제가 너무 허세를 부리나 하여튼 다 이렇게 한 그 껍데기 일 같은 거였고 그 제 생활의 실제 내용물은 판 사서 판 듣는 것 뭐 그렇게 채워져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뭘 오래 하면 생겨나는 게 있어요. 일단 무식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면죄가 돼. 쟤는 저게 있으니까 딴 거 몰라도 막 되는 거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일생을 걸쳐서 자기 의견을 갖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게 뭐 학문 분야일 수도 있고 세상살이일 수도 있고 근데 뭘 오래 하면 조금 생겨요. 예컨대 제가 이제 뭐 나름 음악을 오래 들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뭐를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만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구나, 왜 훌륭한지 그래서 그렇구나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클라라 하스킬이라고 피아니스트를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 뭐 클래식 음악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엄청나게 익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고 왜 역사적으로 대단하고 왜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실제로 깨달으려면 굉장히 오랜 체험이 필요해요. 오랜 체험. 그런 존재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음악을 지속적으로 오래 듣다 보면. 그리고 장르별로 보더라도 락 같은 거 저 지금 많이 듣거든요. 락이 뭐에서 이렇게 탁 튀어서 등장한 건지 또 시기별로 그런 것들 좀 느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적어서 뭐 책으로 내기도 하고 어디 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생활이 돼 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락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저랑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특별히 나름대로 이렇게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 장르인데 나중에 이제 뭐 핑크 플로이드 그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프로그레시브. 네.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야 음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4차 산업혁명 같은 거였어요. 프로그레시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저기 여인분하고는 뭐 이렇게 인사소개도 안 시키고 항상 나오니까 그냥 네. 존재하는 네. 전 항상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가구와 같은 근데 푸근한 소파 같은 분위기네요. 네, 그러네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가을도 됐고 추석이고요. 저는 다른 계절은 안 타요. 여름은 뭐 더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겨울은 추운가 보다 넘어가는데 가을은 타요. 혹시 작가님도 그러세요? 사계절을 다 타죠. 근데 가을 정황이라는 게 있죠. 예, 정말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노래 생각나죠. 알죠. 예, 네. 센티멘털리즘. 저 성장기에 이렇게 뭐가 속이 텅 빈 것 같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잘못 태어난 것 같은 그 태어나서 너무 미안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자학과시네요. 아니 뭐 사실이 그랬으니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의 마음이 가을 되면 약간 썬득해질 때 있죠. 날씨가 이렇게 뭐가 추위는 아니고 싹 다가올 때 그때 굉장히 그 허무감 그런 걸 많이 느껴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 들켜갖고 그 일기장이 이렇게 밤마다 돌아다녔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장에 가을인데 너무 오래 살았다 라고 썼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런 놈이 있다고 막 이렇게 그랬대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상당히 오래.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가요. 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9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걔도 네. 같은 과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런 그 심리 정황의 연장선상인데 고등학교 때 저는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사 시절 정말 많이 축쳤거든요. 거기서 뭐 세월을 다 보냈는데 그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 책 있잖아요. 네. 까미의. 예,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뭔지도 모르고 했겠지만 그 앞 대목 시작하는 대목에서 가장 중대한 철학적 그 과제는 단 하나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대한 철학적 과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야, 근데 뭐가 빵 와서 때리는 것 같은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인생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바퀴에 이 치차에 이렇게 물려서 바퀴가 굴러가듯이. 근데 내 스스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제로 자살이 이렇게 딱 들먹여졌을 때 인생을 아주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짧게 탁 끝내는 게 굉장히 멋진 거라고 이렇게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소년의 환상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를 막 던져주는데 그때 아주 그 소미 물에 이렇게 젓는 것처럼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죠. 1학년, 2학년 때 제가 또 문예반을 해갖고 예, 저희 문예반은 외출중을 문예반이 스스로 끊어요. 그 수업을 맘대로 나와. 오전에 한낮에 막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음악 감상실에 앉아갖고 죽음의 칼바람 뭐 이런 글 쓰고 그랬어요. 정말 소시적 얘기하고 있다. 늙으면 옛날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한테 요즘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을 탓이나 봐요 하는 게 저도 왜 그럴까 나름 성찰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사유라고 같이 제가 사유라는 말 좋아합니다. 일단 계절적으로는요. 추워서 따뜻해지는 건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봄을 받아들여요. 그 조금씩 더 더워져서 여름이 더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웠던 그 기억들 아시죠? 또 올해 그 여름에 그 뜨거웠던 그 태양이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자연적으로 시각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느끼기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특별한 나이들이 있잖아요. 나이들이 가을이 딱 되면 몇 살이든 간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느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려놔요.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탄다는 말이 사유를 많이 하는 남자들이 특히 많이 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표현하신 사유 생각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 가을 날씨가 생각을 많게 하는데 생각이 많으면 내적으로 내가 어디에 도달해 있던가 하는 이제 성취에 대한 그 결핍감. 난 뭐 하고 살았지? 올 한 해가 왜 이렇게 지나갔지? 그거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럴 때 곁에 누가 있어줬으면 하는데 배우자도 가족도 또는 그녀도 다 마땅치 않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정답이 없어. 외로움. 그래서 뉴페이스를 열심히 찾건만 거의 이제 가능하지 않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매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밤돌이하고 그냥 끌어안고 삽니다. 네, 강아지 이름이 밤돌이에요. 결론은 정말 약간 공상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느끼는 외로움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년 이후의 남자들은 그 정답이 없는 가운데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우리 긴 머리 휘날리시는 우리 김갑수 작가 형님이 본인의 공간에 앉아서 커피를 내리면서 근데 그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 바로 그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슬퍼요? 이상하게 슬퍼요. 그게 저한테는. 그러면 성공한 건데. 저는 제 영업 비밀이 이 불쌍해 보이는 거였어요. 컨셉. 아니 어떻게도 불쌍하대. 그 조금 전에는 더 이른 나이는 불안해 보인다고 그랬고 조금 30 지나서는 불쌍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돌보겠다는 여인들이 막 출몰하는 삶을 살아서 심지어 늦은 나이 전 결혼까지 하고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 모습이 불쌍해 보인다. 불쌍 말고 다른 표현 쓰셨는데 외로워 보인다. 외로워 보인다. 예. 그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어떤 멋진 여인이 놀러 왔어요. 제 작업실에. 근데 이제 스피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들려주고 싶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하다가 이게 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녀가 막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무엇인가 몰입해서 자기를 바치면서 바닥에 꽈당 머리를 쳐박는 저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대. 예, 그래서 불쌍과 고독함이 상당한 영업 무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영업은 안 합니다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김갑수 작가님은 커피 애호가시잖아요. 네. 하루에 얼마 정도 마시세요? 그거는 대략. 계량이 안 되는 게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커피 상태니까. 물을 안 마신 상태고 그냥 저는 커피로. 생으로 물을 마시는 일이란 게 없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갖다 드린 커피가 아니라. 매일 차. 뭐 이상한 차인데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뒀는데 전 찬 거 안 마시거든요. 아, 근데 그러세요? 프랜차이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 그걸 뭐라고 그렇게 맨날 저를 먹는지.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 올 여름 내내 딱 한 가지만 마셨거든요. 원래 이제 커피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필요할 때만 마시던 그런 주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 전부터 마시는 게 카페라떼예요. 이제 보통 커피 정말 애호가들은 무슨 커피 뭘 넣어서 마셔 그냥 커피만 마시지 이런 거죠. 대부분 다 카페라떼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뭔가 내 몸에 정말 잘 맞는 느낌 받았어요. 근데 라떼나 뭐 마키아토나 이렇게 커피를 완전 배려버려 정말 뭘 막 넣어서들 정말 그건 제 개인 취향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건 커피가 아니고 그냥 단 물인데 음식이죠 음식. 근데 이제 커피는 그거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됐나는 이유를 잘 찾진 못하겠는데. 그럼 언제부터 신 건 기억하세요? 매우 오래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원두 커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레귤러 커피를 안 거는 고등학교 때니까 많이 늦었는데 그때 명동에 꿈과 같이라고 클래식 음악 감상실 겸 뭐 사이펀으로 커피 해준 데가 있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그냥 홀딱 빠져갖고 돈을 모아서 그런 걸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종업원을 꼬셔서 종업원이 주방에 있는 걸 훔쳐내와서 저한테 처음으로 팔았다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스팅, 커피를 볶는 게 커피 생활의 이제 본격적인 출발인데 로스팅을 열심히 하게 된 지 한 20년 그 정도 됐죠. 뭐 사무실에 가면은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드세요? 그냥 웬만한 우리 카페에서 보는 것보다 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한번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대신 저 프랑스 여행하고 꼭 같이 오셔야 예. 통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커피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향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일단 톡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중독 같은 거. 중독이 나쁜 걸로 우리가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떤 형태의 중독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예, 성공 중독도 있고 뭐 일 중독도 있고 밥 중독도 있고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신체를 막 가동시켜주는 한 두어 가지의 중독이 그 일종의 난 그 영양소 같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담배를 참 많이 핍니다. 다들 나쁘다고 하는 거 나쁜 거 알긴 않는데 일단 니코틴이라는 중독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서 뭐 하루에 2갑 정도쯤도 피니까. 그다음에 이 커피의 카페인 그거는 제 곁에 이제 의학하는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뭐 혹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구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매우 좋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저 술은 잘 못해요. 먹긴 먹는데 이렇게 취해 있는 몽롱한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알코올까지 감했으면 이미 죽었겠죠. 근데 카페인하고 니코틴 이 두 개라는 생의 그 일종의 풀무 같은 거죠.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연료로 산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갑수 작가 1959년 향년 41세 사망. 아까 술을 드셨다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하고도 살아있는 인간들 보면 기가 막히죠. 네. 담배는 안 피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니코틴하고 네. 카페인 두 가지로 살아간다는데 담배가 심각해. 하루에 2갑 이상 피니까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드세요? 그게 뭐 잘 절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못 참으시는 거죠. 일하실 땐 열심히 하시는데 예, 예. 빈 공간에는 담배 같은 걸 물고 있어야만 심적 안정이 오는 상태. 담배에 대해서 어. 어떤 썰을 푸는 2가지가 기억이 네. 나는데 하나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예전에는 다 담배 폈잖아요. 네. 계속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담배를 피면서 근데 너무 많이 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 수 없어서 핀대요. 그 기사 아저씨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서울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이 담배 이 불로 태워서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자기가 살 수 있대. 아이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 아저씨 멋있지 않아요? 멋있네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사르트르라고 요즘 뭐 안 보겠지만 존재와 무라고 하는 무지막지하게 두껍고 긴 그 철학서가 있었어요. 예. 거기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 담배가 이 세계래요, 세계. 나는 이 세계를 태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이제 약간 과장된 얘기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안정감을 얻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예.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사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굉장히 해롭대요. 그래서 남들에게 담배를 끊도록 종용하는 직업이에요. 아니, 쉽게 말해서 내과 의사예요. 네. 그런데 야, 담배는 정말 나쁜 것 같아 하면서 담배를 빡빡 피는 거 있죠. 좋아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의사분들이 술 담배 담배를 더 많대요. 많이 한다. 예, 예. 술 담배 남들 하지 보러 말라. 막 끊으라 그러고. 저는 담배를 두 가지 효과 정도로 보거든요. 하나는 약간 자학적 효과가 있어요. 들이마셨을 때 그 몸이 느끼는 살짝의 고통이 있어요. 나는 내 몸을 네. 파괴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한숨 효과가 저는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맞네요. 예. 심호흡하는. 근데 그냥 멀쩡한 남자가 대낮에 그냥 이 짓을 못 하거든요. 담배를 빌어서 하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연기. 연기. 이 세상에 시각장애인 흡연가는 없대요. 연기가 보여야 된대. 연기를 이렇게 풍요롭게 보는 것 자체가 담배 쾌감에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전자담배 피울 때요. 담배 연기하고 다른 연기 느낌이 되게 싫더라고요. 가짜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커피와 담배와 이게 사실은 정말 가을이랑 잘 어울려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약간 인도계 이름인데 하버드 의대 교수가 있는데 영혼이 이렇게 사람 몸에 안에 있질 않고 영혼이 잘 떠 있대요. 예. 그 사이비는 아니고 현대의학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이렇게 위에 떠서 1m 50cm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본답니다. 내려다본데. 근데 담배 필 때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 속의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저는 여기 새날 파케 현장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온전히 내 전체가 다 가동되냐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런 나를 응시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쳐다보는 나죠. 예. 네. 담배를 피는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나로서 작동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응시 같은 게. 어떤 때는 열심히 방송 같은 데 막 말하면서 너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끊임없이 나에게 대타적으로 말을 거는 또 다른 자의 작용이 담배 피는 행동 같은 데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집에다가 뭔가 좀 마무리를 덜 하고 왔어. 하루 종일 내가 저쪽에다가 무언가를 남겨두고 온 것 같은 생각으로 하루 종일 지내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고향에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뭔가 내가 속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막 올라오면 뭔가 뒤에다가 나를 남겨두고 온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그림자 있잖아요. 어디 네. 가면 그 그림자만 이렇게 놓고 몸만 싹 빠져나왔다가 다시 가서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림자가 많거든요. 내가 사람들하고 어디선가 어느 시간에 겪었던 일을 나는 잊어버렸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그 얘기가 복원될 때 내가 그랬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뭐 이런 온갖 일들. 근데 정치 파트에서 도대체 이런 얘기를 누가 들어줄까요? 좀 쉬시라고. 너무 정치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는 뭐 계속 더 하고 싶은데 이따가 또 다른 얘기도 좀 할 게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커피라는 게 저는 커피를 잘은 몰라요. 네. 제가 아는 정도는 뭐 이것도 썰입니다만 커피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목동이었던 칼디였다. 칼디가 보니까 염소나 양들이 커피를 먹고 흥분하더라. 그것을 이제 뭐 수도원인가 어딘가 이야기를 했더니 수도사들이 이렇게 수도를 하다가 잠이 오는 걸 방지하는 효과로 썼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 입장에서는 커피도 요즘에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은데 주로는 어떤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비싼 커피가 좋은 커피죠. 그래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팁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커피 이게 뭐 이건 짧게 어떻게 얘기하죠? 일단 우리가 네. 이 자판기 커피도 커피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스턴트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예, 소위 원두 커피. 그건 정확히 레귤러 커피라고 표현하는 건데 레귤러 커피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업소가 프랜차이즈가 많다 보니까 다들 이 에스프레소 머신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큰 거 몇 천만 원짜리들 다 그거 놓고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거기에 물 타서 아메리카노 이렇게 마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커피를 마시는 방법 중에 가장 야만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요? 정말. 예. 그건 그거 어떻게 마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도 한 10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건 소위 드립 커피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내려서 커피 알갱이를 물로 세척하듯이 해서 내려 먹는 커피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은 커피가 갖고 있는 그 에센스를 가장 즐기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마신다고 간주하면 커피를 드립 커피로 마신다고 하면 일단 뭐 품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커피는 역시 블루 마운틴이에요. 더럽게 비싼. 저도 블루 마운틴 한때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향을 잘 모르고 예. 이름이 이뻐서. 자메이카. 근데 네. 그 업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자메이카에 무슨 블루 마운틴이나 용어가 있었겠냐고. 저는 알고 있는 게 블루 마운틴하고 헤이즐넛 이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아메리카노를 제외하고. 헤이즐넛은 뭐냐면 커피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인공 향을 확 담궈 갖고 말려서 그렇군요. 파는 거니까 정말 헤이즐넛을 커피라고 마시는 분들에게는 애도를 표합니다. 자, 우리나라인지 오늘부터 헤이즐넛 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 4, 5년, 5, 6년 동안의 대인기인 게이샤, 파나마 게이샤. 이 둘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루 마운틴은 담담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다양한 맛이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좋은 와인 비릿한 그 느낌 마시고 게이샤는 뭐 확 화려해요. 그냥 막 과일 향 같은 게 입에 그득 차요. 이게 완전 취향 문제죠.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서 그거를 진짜를 내려서 판다 그러면 잔당 뭐 4, 5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커피숍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간 수상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이디오피아 모카 뭐 마타리 예멘 모카 마타리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쿠바의 크리스탈 마운틴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커피고 이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요는 그런 드립 커피 하는 데 가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예가체프 또 만델링 또 콜롬비아 뭐 이런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좋은 커피예요. 다 좋은 커피라고. 다만 볶은 지 얼마나 이제 오래되지 않았는가. 다 오래된 것들도 막 팔거든요. 그건 그냥 파이고.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커피 조금만 관심 가지면 뭐 네이버만 뒤져도 뭐 수없이 나오는 자료니까 이거는 커피에 대한 것을 한 두세 가지로 좀 지금 갑자기 제가 정리해 보는데 첫째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폼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예, 멋있기 위해서 사는 거다. 커피를 저는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려서 자기가 직접 마시는 게 하루의 일과 중에서 그냥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빵 먹으면서 목 넘기느라고 먹는 것도 있는데 드립커피처럼 향과 맛을 아로마를 확 풍성하게 먹는 거는 그야말로 내 생의 문화화 일과에서 시간의 어떤 짧은 5분이나 10분 대목을 정말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잔마다 다채롭고 다양한 각종 종류의 맛이 이렇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좀 근사하게 만드는 하루에 몇 차례 브레이크가 커피 마시는 거다. 또 하나는 이제 커피 문화사 같은 건데 우리가 뭐 어떤 분야 알면 거기에 내력, 역사들,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끝도 없이 펼쳐질 거리가 커피 안에 존재해요. 내가 직업상의 이유나 전공상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말고 플러스 어떤 여유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그걸 즐거워한다면 커피는 끊임없이 얘기거리가 되죠. 우리가 된장찌개 먹으면서 된장 토론은 안 하거든요. 근데 회를 먹을 땐 회 얘기를 꼭 해요. 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커피가 바로 그렇습니다. 얘기거리를 끊임없이 생산하게 해주죠. 네. 교양으로서의 커피? 요 느낌이고 그 커피라는 게 원래 제가 어떤 논쟁을 봤는데 커피가 쓴맛이 맞아요? 신맛이 맞아요? 아니 쓴맛은 잘못된 거고 커피에는 네. 쓴맛은 존재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 시나몬이라고 그러는데 커피를 볶을 때 살짝 옅게 볶으면 다 모든 커피는 신맛이 돼요. 무조건 신맛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점점 이제 감미 이게 구수하다는 감미 쪽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여러 종류의 맛들 가령 이디오피아 계통들은 과일 향이 많이 난다든지 만델링은 얼티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흙냄새 비슷한 그런 게 주는 좋은 맛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가미가 되죠. 근데 커피가 쓰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잘못
내린 커피죠. 잘못 만든 그래요? 커피죠. 쓰면 안 되죠. 네. 그렇구나. 우린 다 커피를 쓰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 알려준 거죠. 음악 가사 같은데도 뭐 쓰디쓴 커피 향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에스프레소 같은 거는 아주 그 원액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스트롱한 거지 쓰면 안 돼. 비터는 커피의 맛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 우리 김갑수 작가님만큼이나 커피 애호가이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시다고 그러더라고. 블렌딩 한다고. 예, 이분이 그 촛불 때 어디 커피 전문점 가서 이렇게 포장해가는 테이크아웃 말고요. 커피 원두를 사가는 리스트를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거 사갔다고.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평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커피 마시는 수준이 교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제가 그 집 사장을 잘 알거든요. 그 커피집 예. 마하못이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힌트를 줬겠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은 전형적으로 사람이 참 몰취미할 것 같지 않아요? 심심하고 재미없고 몰취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흔적들 보면 커피 같은 것도 그렇고 아마 자기 삶에서 무슨 열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뭐 커피 블렌딩 한다든지 뭐 안경테 뭐 좋은 거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할아버지를 이뻐 보여요. 큰 욕심은 없는데 정말 그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몇 가지는 갖고 있을 거예요. 저번에 그 작년인가요? 그 어떤 분이 저희한테 커피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우리 녹음실에 루아 커피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루아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커피랑 다른 점을 못 느끼겠는 거야. 일단 루악이 선물로 온다는 게 말다고도 안 되는 거고. 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공항에서도 판대. 뭐 몇십 달러에 판대.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저도 이제 저 루악 사왔어요, 베트남에서 사왔어요 해서 몇 번 받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못 갔더만 그 아주 신맛 강하게 내게 해서 뭐 다르게 만들어서 이제 이게 루악이다 그러는데 그 빈 위를 아마 그 사양 고양이가 좀 걸어 다녔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게 먹어서 똥으로 싸갖고 뭐 숙성이 돼갖고 이게 말도 안 되죠. 물량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 커피는 프랑스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마시던 커피하고 거기서 마시는 커피가 분위기도 그렇지만 완전히 생태가 다르다고나 할까? 네.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가 거의 대부분 차지해서 그 맛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맛을 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때우는 그렇죠. 그것기 때문에 양이 일단 많아야 대화의 돼요. 소재. 네. 네. 그래서 라떼라던가 아메리카노 같이 일단 양이 좀 어느 정도 돼서 시간을 이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왜 파리 같은 데 가면은 노천 카페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서 보면 다 조그마한 에스프레소를 거의 마시거든요. 그럼 전 처음에 가서 그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말한 쓴맛 아니에요. 엄청 쓴맛. 아니 근데 저도 일생 잊지 못할 커피가 이 파리가 아니라 파리 인근의 어떤 도시 기차역이었었는데 왜 거기 다 에스프레소 먹잖아요. 네. 근데 에스프레소가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거품 크레마만 살짝 깔아서 하는데 그리고 철칙이 뭐냐면 에스프레소는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해 먹는 게 아니거든요. 기계 옆에 서서 주문하면 내리면 그 순간 받아서 원샷으로 바로 마시는 거거든요. 원샷이어도 그럼 1분 이내 다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일종의 각성제죠. 예,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뭐 꼭 바리스타라고 안 해도 되고 내리는 양반이 탁 내려서 주면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시는 거예요. 그 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야, 근데 어느 새벽이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하는 와중에 도시도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파리의 어떤 근처였는데 사람들이 쭉 줄 서서 저도 뭣도 모르고 줄 서서 그 에스프레소를 받아 쫙 마시는데 새벽이고 공복에서 그랬겠죠. 뭐냐면 관절이 찌르르하게 울리는데 그 성적 쾌감. 느껴보고 싶다. 온몸의 전율이. 관절이 그냥 찌르한. 그 체험은 못 잊어요. 우리나라에서 해볼 수 없나요? 아니 저도 이제 머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쉽지 않은 체험이긴 해요. 근데 저도 아주 오랜 세월 에스프레소만 했었어요. 지금은 뭐 다 딴 것도 많이 하는데 약간 에스프레소가 가장 저는 근사한 커피처럼 여겨져요. 탁 털어놔서 온몸에 샥 퍼지는 그 느낌.
강렬하죠. 일종의 수면제 같은 거로군요. 각성제. 뭐. 수면제 반대겠죠. 네. 그러니까 약 개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독주 같은 거겠죠. 예. 뭐 하여튼 근데 입에 이제 남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 레귤러는 절대로 시럽이나 설탕 타는 거 아닌데 네. 그냥 생으로 마시는 건데 사실은 에스프레소는 알라페르쉐라고 그 각설탕처럼 생긴 넣어도 되거든요. 그럼 절대 저으면 안 되고 탁 넣은 다음에 쫙 마시면 맨 끝에 다 삼키기 직전에 끝에 단맛이 싹 입에 돌아요. 그 맛도 기가 막히죠. 한약 먹고 사탕 먹는 거랑 똑같네. 아, 그래갖고 에스프레소 마시는데 가끔 이제 물을 주거든요. 물을 이게 너무나 희한하게 돼갖고 그 에스프레소 마시고 진하니까 물 마신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물을 먼저 마셔서 입을 개운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마시라는 건데 대부분 거꾸로예요. 왜 우리가 횟집 가면은 생강편 나오잖아요. 그게 반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 원래는 이쪽 회를 먹어보고요. 이쪽 민어다, 이쪽은 광어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민어를 먹고 혀를 닦아내는 정도래요. 생강편이. 그래서 다른 맛을 느껴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반찬으로 먹잖아요. 그 양식 먹을 때 저 볼 물 담아오는데 모르고 마시는 거 비슷한 거지. 예. 야, 커피 이야기만을 해도 한 수십 시간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좀 언급을 했는데 인간 문재인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고 싶어요. 이제 명절이 되고 사람들이 또 뭐 밥상에 추석 차례상에 앞에 모이면 꼭 정치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권 교체 전에 나오셨잖아요. 그 정권 교체가 돼서 지금 또 나오신 거거든요. 예, 제가 네. 여기 나왔던 게 대선 전이었네요. 예. 예. 사실 대선 끝난 지도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뭐 저도 그랬고 그때 작가님도 그랬고 다 뭐 문재인 대통령 으쌰으쌰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막상 대통령 되고 한 4개월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솔직하게? 아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계신 소파님이나 저 푸나님이나 맞아요, 마차. 맞아. 마찬지 소파인지 하여튼 지금 그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그 어떤 사람으로 대상화가 가능할까요? 뭐냐면 팔짱 끼고 문재인 잘하나 못하나 따져볼까? 이게 안 돼요. 그런 거 자체가 웃기다.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문재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거다. 어떤 건 안타깝고 어떤 건 괴롭고 어떤 건 속상한 거지. 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그야말로 대통령 지위로 떨구어 놓고서 잘하냐 못하냐 따지는 거는 이 적어도 촛불을 함께 들었던 사람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던 일이 불행히도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던 거죠. 좋은 깨달음이네요. 대통령 만들 때까지 막 박수 쳐놓고 그다음에는 권력자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당신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쥔 사람이니까 하고는 뭐 따지고 항의하고 뭐 견제하고 그런 거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문재인이라는 상징은 우리의 확장이지 별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이상한 인사, 박성진 같은 사람을 인사하는 것도 내가 내 가슴을 쥐어 뜯을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룹핑할 수 있는 소위 그걸 전 솔리데리티라고 생각해요. 연대. 연대죠.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연대예요. 근데 그 연대가 누가 이제 대표가 필요하니까 문모 아저씨를 대표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의 공통 과제가 지금 국정이에요. 그러면 당장 4개월 체험해봐서 알겠지만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아닌 게 있어요. 모든 게 장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애물이 한 겹 이제 돌파되는 그 과정이 아주 길게 남을 때 스타트 라인을 연 정도가 문재인이에요. 앞으로 5년이 경과하고 또 10년이 경과하고 그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나간 문재인의 시절을 기억을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모습인 거란 말이에요. 떼놓지 말자고. 물론 이제 편의상 필요에 의해서 얘기의 편의상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책, 어떤 인사, 어떤 외교 행적에 대해서 평판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정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이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기에 관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my fault.
우리 과제니까. 예? 그러네요. 뭐가 잘못되면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길과 그의 표정과 그의 진정성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하고 있다는 게 틀림없거든요. 근데 당장 청와대 안에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하여튼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마다 반응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가령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래서 뭐 어쩌고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해가고 고아원에 버릴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올리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딴 놈하고 자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럴 때 난 어떻게 참아야 돼? 죽여버릴까? 참을까?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쳐다보면 일단은 사실 좀 짠하지 않아요? 예. 제가 작가님 바라보듯. 아니 의석 부족 하나만의 요인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제일 큰 건 의석 부족에서 이제 빚어지는 거죠. 뭐 하나 인준하자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아주 기분 더럽죠. 네. 네. 그런 것부터 해서 사회 전체 경제인들, 재벌 회장들 만나서 잘 지내자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그 트럼프 같은 사람 앉혀놓고 그런 하여튼 모든 면이 참 안쓰러운데 그게 우리 자신의 꼬라지죠. 우리가 그만큼밖에 힘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해나갈지가 과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제일 안쓰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김정은이죠. 이놈의 자식으로 어디서 불러서 좀 따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잠깐 어디로 나오라고 할까요? 좀 뒷골목으로 나와 옥상으로 와. 근데 이게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북핵도 좀 많이 이야기해봤고 북한 쪽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관점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미국 관점이에요. 그리고 일부의 진보에 계시는 분들은 관점이 북한의 관점이에요. 한국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이나 진보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해 못하는 행위고요. 또 정반대로 미국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관점이다 보니. 아니 근데 저는 뭐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푸나님 설명드린 건 난 북한 관점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의 행동은 너무나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김정은의 모든 무기 개발, 핵 개발은 미사일 개발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봐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 무기로 미국 침공해서 점령할까? 일본 침공할까? 남한 점령할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상식으로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미군 공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안 갖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간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자기가 아직 집권을 한 30년 할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30년이 왜 평생 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일단 자국 방위에 모든 걸 거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행적을 보면 여차하면 가서 공군 폭격기로 그냥 아작을 내버릴 가능성도 현재 높고 중동을 또 때리기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중동을 또 그러기는 어렵잖아. 그러면 여차하면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다 싶긴 한데 북한이 그래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돈 주고 사줘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정황에 대해서 아주 치욕적으로 느끼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가 과정 죽인 무기여서 사실은 그 배치해봤자 괌에 놓나 성주에 놓나 거기서 거긴 거고 배치해봤자 사실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그걸 뭘로 막냔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제가 이해하는 이거는 어디에 정설은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유일무이한 것은 그냥 그 로키드 마틴사의 매출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최근 꽤 오랫동안 없었잖아요. 무기 산업의 로비력은 대통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준이니까 대통령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케네디 죽이듯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란 군수 산업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회사들의 큰 매출에 대통령으로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비싼 무기를 팔 수 있는 적지로 이제 한국을 딱 발견을 해서 푸시를 하는 거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무기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사실 돈이니까 안보를 돈으로 사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당에서 입장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중국도 그놈의 무슨 사드 밑에 무슨 뭐 저 레이더가 엄청나게 해서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본다고 그러는데 뭐 방어할 수 있는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 미국 견제 뭐 남한을 그렇게 꼭 견제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대립각 수립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니까 서로 가면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라는 덩어리가 군사적 실효성은 별로 없다. 네. 그런데 미국은 장사를 해야 되겠고 한국 대통령은 그 장사에 맞춰주는 대가로 이 방위에 국방에 좀 도움을 얻어야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얽혀 설켜 있잖아요. 그 속에 우리 대통령이 뜨고 앉아 있네. 어찌해야 돼? 어찌해야 되냐고. 우리 편 응원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선택을 해도 문제 저렇게 가령 뭐 무슨 임시 배치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사실. 임시 배치가 뭐야? 근데도 그게 일종의 이 중국더러 들으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뭐 읍소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온갖 그런 식의 그 애절한 행동을 한국 대통령이 해야 돼. 그것도 우리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타깝죠. 안타깝고 속상한데 뭐 힘이 그것밖에 없는 거 어떡하냐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관성의 법칙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일반인들은 아까 그 작가님이 그걸 좀 깨주셨는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력 다 가지고 있어서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요 관점이라고 하면 관성은 뭐냐면은 권력을 수백 년 동안 쥐었던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뭐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이 비주류들이에요. 비주류 갖고 있는 권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노무현 대통령 그런 방식으로 끌어내려서 정권을 지들끼리 바꿨는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은 김대중 노무현 보듯 하는 거예요. 비주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못마땅한 거예요. 잘해도 못마땅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TV 나올 때마다 불쌍해요. 마음적으로. 근데 이거는 정권을 이쪽 사람들이 관상이 될 정도로 한 3, 40년은 잡아두면 그때서는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5년은 잠시 준 거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그들이 바라보지 그럼요. 않을까요? 지금도 네. 그렇게 보죠. 예. 잠깐 뺏긴 거지만 결국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강력한 의견이 있고 또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냐면 세상이 뭐 도약도 있어요. 역사에 도약도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 혁명기, 뭐 전쟁기, 특별한 경우가 있고 생산력이 확 교체될 때 뭐 이런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결국 계단을 밟아가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뭐 성장 단계, 진보 단계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것은 과제가 뭘까? 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눈에는 그냥 명확히 보여요. 뭐냐면 그 사회의 성장 발달 단계 수준의 정치 환경을 만들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과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문재인 정권이 보수 정당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기득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자 주류 뭐 이쪽.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그 새누리 계열들 그 박근혜 세력이나 이명박 세력이나 이쪽을 이제 크게 보는데 그건 사실 다 도구로 쓰였던 건데 보수가 아니에요. 무슨 얼어 죽을 보수냐고 그냥 도구로 쓰였던 건데 그쪽이 이제 주류를 딱 장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항 세력이 뭐 야당이나 민주당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이 사회 성장 단계에 지금의 야당 그러니까 새누리 계열이 너무 시대에 뒤처진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다듬어서 정권 다시 되찾고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냐고.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뉴페이스가 등장한다고 우리 뉴여해 같은 사람이 뉴페이스잖아. 가능하냐고. 아니에요. 예. 지금은 민주당 수준의 진보성. 이게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될 만해요. 근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주류가 돼서 특히 경제계, 학계, 관료사회, 그다음에 언론 쪽,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잖아요. 예. 경찰이나 군인 사회도 있고 하여튼 이 한국 사회 상층 주류를 민주당 정도가 점하면 한국 사회는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다만 성급한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푸나님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분통이 터지겠지. 보수화됐어.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이제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진보 세력이 아. 민주당을 때리면서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제가 언제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이 얘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이나 이걸 보면 내년 6월에 이제 일단 1차 결판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유지가 돼서 내년 전체 지방 정부를 민주당이 거의 석권하는 그런 정도, 경북의 일부만 내주고 석권하는 정도로 하면 의석은 뭐 부족해도 민주당 천하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회 중상류층들, 소위 기득권들의 욕구 반영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개혁 과제가 눈앞에 보이니까 사실 미디어 이슈, 그 미디어 통해서 막 이렇게 좀 보여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커피 들고 측근 들고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제일 크게는 뭐 재벌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대중 대미 관계에서 균형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사회복지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기대만큼 못 풀 거라고요. 기대만큼 보수화될 거라고. 그리고 현재 정치권이 아닌 쪽에 사회 주류들이 민주당에 막 투항하고 있는 게 막 보이거든요. 스스로 투항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길게 보니까 다 민주당이 한 10년, 20년 먹을 것 같거든. 최소 10년은 가능하다고 봐야죠. 현재로라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선대기하고 제가 이제 저도 사적으로 아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교류를 못하던 대상들이 먼저 막 와요. 그건 뭐 로비나 뇌물 이쪽이 아니고 그냥 관계 맺기. 상당한 기간 동안은 민주당이 이제 주류화로 탈바꿈하는 그 과정. 오늘 저 녹음하는데 진선미 씨가 이 저 김어준하고 아침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점심 때고 우리 밤돌이 강아지랑 이제 옥상에서 놀거든요. 그때 딱 파케를 들어 그때. 근데 진선미 씨는 그 전 정권의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서 막 분노해서 흥분해서 말하는데 역시 여전히 야당이구나. 여당에 여유감이 없구나. 현재 국정원이 내 거라는 인식이 전혀 없구나. 아마 이거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지금 적폐라고 표현을 하는 그게 이제 내가 적폐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어서 계속 의식은 많이 야당이야. 계속. 먼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푸나님은 흥분할 거야 이렇게 예측이랄까요? 추측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팟캐스트를 뭐 4년째 하고 있으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학습 효과가 없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생겼어요. 뉴라이트 내. 근데 보통의 예전 마인드 같으면 그걸 저는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약간 주장하는 바인데 예전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별거 없네. 뭐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쓴데까지가 예전의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반대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관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적개심은 안 들더라는 거예요.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답답했죠. 네. 예, 그 경우는 문재인 정부 규모는 작은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제 최대 미스블로우라고 생각을 해요. 좀 터무니없는 인사였는데 정말 사람이 없나 봐요. 그 내각을 채우는데 푸나님이라도 좀 데려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나 봐. 29번째. 그래서 열심히 제가 떠든 얘기는 미지의 가능성 있는 젊은 사람으로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돼야 된다. 예. 그 중에는 실패도 있겠죠. 근데 안정된 검증된 다경력자들의 무변화, 그들의 무사한 일, 그것도 아주 공포스러워요. 지금 내각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몇몇은 정말 저 사람이 왜 이러고 있나 보니까 너무 경력도 화려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 사실은 문재인 내각의 한 절반 정도는 40대 나이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경력으로는 뭐 이렇다하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러나 그 사람의 개인 가능성을 봤을 때 아주 현재 팔팔 뛰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될 거라고 믿거든요. 같은 존재. 가구와 같은. 근데 푸근한 소파 같은 분위기네요. 네, 그러네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가을도 됐고 추석이고요. 저는 다른 계절은 안 타요. 여름은 뭐 더운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겨울은 추운가 보다 넘어가는데 가을은 타요. 혹시 작가님도 그러세요? 사계절을 다 타죠. 근데 가을 정황이라는 게 있죠. 네, 정말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 노래 생각나죠? 알죠. 예, 네. 센티멘털리즘. 저 성장기에 이렇게 뭐가 속이 텅 빈 것 같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잘못 태어난 것 같은 그 태어나서 너무 미안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자학과시네요. 아니 뭐 사실이 그랬으니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의 마음이 가을 되면 약간 썬득해질 때 있죠. 날씨가 이렇게 뭐가 추위는 아니고 싹 다가올 때 그때 굉장히 그 허무감 그런 걸 많이 느껴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그걸 들켜갖고 그 일기장이 이렇게 반마다 돌아다녔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장에 가을인데 아 너무 오래 살았다 라고 썼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이런 놈이 있다고 막 이렇게 그랬대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 갔었어요. 상당히 오래.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가요. 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야. 9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걔도 네. 같은 과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그런 그 심리 정황의 연장선상인데 고등학교 때 저는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사실에 정말 많이 죽쳤거든요. 거기서 뭐 세월을 다 보냈는데 그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 책 있잖아요. 네. 까미에. 예,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뭔지도 모르고 했겠지만 그 앞 대목 시작하는 대목에서 가장 중대한 철학적 그 과제는 단 하나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대한 철학적 과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야, 근데 뭐가 빵 와서 때리는 것 같은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인생이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바퀴에 이 치차에 이렇게 물려서 바퀴가 굴러가듯이. 근데 내 스스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명제로 자살이 이렇게 딱 들먹여졌을 때 인생을 아주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짧게 탁 끝내는 게 굉장히 멋진 거라고 이렇게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소년의 환상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를 막 던져주는데 그때 아주 그 솜이 물에 이렇게 젓는 것처럼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죠. 1학년, 2학년 때 제가 또 문예반을 해갖고 예, 저희 문예반은 외출중을 문예반이 스스로 끊어요. 그 수업을 맘대로 나와. 오전에 한낮에 막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음악 감상실에 앉아갖고 죽음의 칼바람 뭐 이런 글 쓰고 그랬어요. 정말 소시적 얘기하고 있다. 늙으면 옛날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한테 요즘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을 탓이나 봐요 하는 게 저도 왜 그럴까 나름 성찰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사유라고 같이 제가 사유라는 말 좋아합니다. 이때 계절적으로는요 추워서 따뜻해지는 건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봄을 받아들여요. 그 조금씩 더 더워져서 여름이 더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웠던 그 기억들 아시죠? 또 올해 그 여름에 그 뜨거웠던 그 태양이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자연적으로 시각적으로도 피부적으로도 느끼기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특별한 나이들이 있잖아요. 나이들이 가을이 딱 되면 몇 살이든 간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느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려놔요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 탄다는 말이 사유를 많이 하는 남자들이 특히 많이 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표현하신 사유 생각이 많아. 오랜만에 또 반가운 손님 오셨네요. 제가 이분을 뵈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큰 집의 큰형님 같은 그런 느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전 시골 출신이라 우리 작가님은 서울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시골 출신이라 큰 집의 큰형님은 굉장히 든든하고 막 의지하고 싶고 막 이런 분이에요. 김갑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큰 집의 큰형님. 예, 저는 저 돌툼에서 태어나서 네. 아무도 없다는 소리 어릴 때부터 듣고 살았는데 예. 그런 인상을 주게 됐군요. 늙으니까. 예. 연륜이라고나 할까요? 실제로 형제분들 간에는 어떠세요? 일단 생존해 있는 누님과 여동생이 있고 예. 그게 제 이제 가게고 이북에 형님이 계세요. 예,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인민군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또 전향을 했거든요. CRC라고 방첩대로. 그 바람에 완전히 거짓말하고 이제 세장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알았대요. 서갔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가게들. 예. 그래서 제 이름이 갑자가 들어가는 게 맞이란 얘기인데 아. 이북에 봉수 형님이 이미 있고 또 내려와서 세장가 들어서 만수 형님이 있는데 옛날에 왜 잘 죽잖아요. 3살 때 아이 새로 시작하자 해서
갑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갑수인데 그래서 처음에 책 낼 때 갑자 띄고 김수라고 그랬더니 다들 금수라고 그래가지고 돌렸어요 그냥. 그러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쨌건 그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을 때 방송이 나가고 나서 편집할 때는 방송 직접 녹음할 때랑 다르잖아요. 음성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편집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을걸요. 이 형님 진짜 의지하고 싶다. 요 느낌이었어요. 글쎄 지금 저 푸나님이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래저래 그 세상하고 좀 잘 안 맞는 편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여튼 외곽에서 외곽으로 변두리에서 변두리로 그런 인생인데 종편 몇 년 그리고 그 전에 방송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희한하게 이제 좀 약간 드러난 가령 뭐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주는 이제 얼굴 알려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재밌기도 한데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별로 즐겁진 않아요. 그걸로 인한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애인이 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 없더라고. 네. 저도 그 말씀에 엄청 공감하거든요. 저는 전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순히 팟캐스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이 뭐 얼굴 궁금하다고 댓글 달 때 짜증나요.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데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뭐 그런 경우고. 어쨌건 그때 당시에 나오셔갖고 들었던 느낌들은 그런 거였어요. 정말 솔직하신 거야. 반항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인데 사회적 위치나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건 논하지 않았건 누군가에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색깔이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는 색깔보다는 훨씬 더 좋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 왜 페르소나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회적 가면. 네. 내가 만들어서 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나. 근데 확실히 나이와 더불어 생겨나는 거는 몇 개의 페르소나가 잘 작동이 되고 그 중에서 피곤하니까 좋은 사람 노릇하려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저렇게 이 리액션이 오겠구나 해서 귀찮아서 그냥 다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좀 양보를 안 하고 못하는 편인데 그냥 세상살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식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나를 세워서 피곤하게 뭐 하고 그러지를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런 편이죠. 지금도 그 마포에 작업 공간이 그대로 있어요? 네, 모든 게 그대로 있죠. 거기 한번 네. 가보고 싶지 않아요, 마차님? 네. 거기 가면은 증언자들에 의하면 거의 별천지. 커피가 끓고 음악이 흐르고 지하실인데 곰팡이 냄새는 안 납니까, 솔직히? 그건 엄청나게 대비를 해야죠. 제습기 세계가 항상 돌아가죠. 왜냐하면 LP가 있기 때문에 그 LP가 효요. 네, 제 일생의 번 동산이에요. 동산. 왜냐하면 모든 수입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거기다 네. 다 썼으니까. 근데 그게 습기 차면 늘어붙으면 또 제 LP는 이상한 자랑인데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 돼버린 게 아주 많아요. 다만 판쟁이들은 죽을 때까지 안 팔고 이따가 그냥 팩 가버리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자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뭐 이런저런 활동해서 돈이 통장에 들어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다 판가게 아니면 오디오 가게. 그런 스타일이세요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질환처럼 보여요. 질환. 사람들은 그런 질환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전혀 이해 못하는 자기만의 질환이 있는 거죠. 근데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니까 욕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결과적인 건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이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네. 난 지금도 중학생 상태예요. 그러니까 판 사서 판 듣는 게 전부고 나머지는 이제 방편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좀 맞으니까 뭐 공부하는 척도 하고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해야만 됐으니까 하지만 그건 다 이렇게 좀 제가 너무 허세를 부리나 하여튼 다 이렇게 한 그 껍데기 일 같은 거였고 그 제 생활의 실제 내용물은 판 사서 판 듣는 것 뭐 그렇게 채워져 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뭘 오래 하면 생겨나는 게 있어요. 일단 무식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면죄가 돼. 쟤는 저게 있으니까 딴 거 몰라도 막 되는 거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일생을 걸쳐서 자기 의견을 갖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게 뭐 학문 분야일 수도 있고 세상살이일 수도 있고 근데 뭘 오래 하면 조금 생겨요. 예컨대 제가 이제 뭐 나름 음악을 오래 들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뭐를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만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구나. 왜 훌륭한지 그래서 그렇구나를 어느 정도 알게 돼요. 클라라 하스킬이라고 피아니스트를 제가 무척 좋아하는데 뭐 클래식 음악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엄청나게 익숙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고 왜 역사적으로 대단하고 왜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실제로 깨달으려면 굉장히 오랜 체험이 필요해요. 오랜 체험. 그런 존재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음악을 지속적으로 오래 듣다 보면. 그리고 장르별로 보더라도 락 같은 거 저 지금 많이 듣거든요. 락이 뭐에서 이렇게 탁 튀어서 등장한 건지 또 시기별로 그런 것들 좀 느끼고 그러죠. 그래서 가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적어서 뭐 책으로 내기도 하고 어디 가서 강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생활이 돼 버렸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락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저랑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 하나 만들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특별히 나름대로 이렇게 매니아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 장르인데 나중에 이제 뭐 핑크 플로이드 그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프로그레시브. 예.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야 음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4차 산업혁명 같은 거였어요. 프로그레시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이야기가 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자, 저기 여인분하고는 뭐 이렇게 인사소개도 안 시키고 항상 나오니까 그냥 예. 존재하는 네. 전 항상 있는. 일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가을 날씨가 생각을 많게 하는데 생각이 많으면 내적으로 내가 어디에 도달해 있던가 하는 이제 성취에 대한 그 결핍감. 난 뭐 하고 살았지? 올 한 해가 왜 이렇게 지나갔지? 그거 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등골이 서늘해지고 그런 느낌 많이 들고 그리고 그럴 때 곁에 누가 있어줬으면 하는데 배우자도 가족도 또는 그녀도 다 마땅치 않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 정답이 없어. 외로움. 그래서 뉴페이스를 열심히 찾건만 거의 이제 가능하지 않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밤돌이하고 그냥 끌어안고 삽니다. 근데 강아지 이름이 밤돌이에요. 결론은 정말 약간 공상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느끼는 외로움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년 이후의 남자들은 그 정답이 없는 가운데 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우리 긴 머리 휘날리시는 우리 김갑수 작가 형님이 본인의 공간에 앉아서 커피를 내리면서 근데 그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슬픈 장면 중에 하나인 바로 그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슬퍼요? 이상하게 슬퍼요. 그게 저한테는. 그러면 성공한 건데. 저는 제 영업 비밀이 이 불쌍해 보이는 거였어요. 컨셉. 아니 어떻게도 불쌍하대. 그 조금 전에는 더 이른 나이는 불안해 보인다고 그랬고 조금 30 지나서는 불쌍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돌보겠다는 여인들이 막 출몰하는 삶을 살아서 심지어 늦은 나이 중 결혼까지 하고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제 모습이 불쌍해 보인다. 아니 뭐 불쌍 말고 다른 표현 쓰셨는데 외로워 보인다. 이런 거. 외로워 보인다. 예. 그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어떤 멋진 여인이 놀러 왔어요. 제 작업실에. 근데 이제 스피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뒤에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들려주고 싶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하다가 이게 꽝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녀가 막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무엇인가 몰입해서 자기를 바치면서 바닥에 꽈당 머리를 쳐박는 저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대. 예, 그래서 불쌍과 고독함이 상당한 영업 무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나 영업은 안 합니다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 김갑수 작가님은 커피 애호가시잖아요. 네, 하루에 얼마 정도 마시세요? 그거는 대략. 계량이 안 되는 게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계속 커피 상태니까. 물을 안 마신 상태고 그냥 저는 커피로. 생으로 물을 마시는 일이란 게 없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갖다 드린 커피가 아니라. 매일차. 뭐 이상한 차인데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뒀는데 전 찬 거 안 마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프랜차이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 그걸 뭐라고 그렇게 맨날 저를 먹는지.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 올 여름 내내 딱 한 가지만 마셨거든요. 원래 이제 커피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필요할 때만 마시던 그런 주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나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 전부터 마시는 게 카페라떼예요. 이제 보통 커피 정말 애호가들은 무슨 커피 뭘 넣어서 마셔 그냥 커피만 마시지 이런 거죠 대부분 다. 카페라떼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뭔가 내 몸에 정말 잘 맞는 느낌 받았어요. 근데 라떼나 뭐 마키아토나 이렇게 커피를 완전 배려버려 정말 뭘 막 넣어서들 정말 그건 제 개인 취향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네. 그건 커피가 아니고 그냥 단 물인데 음식이죠 음식. 근데 이제 커피는 그거랑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게 됐나는 이유를 잘 찾진 못하겠는데. 그럼 언제부터 신 건 기억하세요? 매우 오래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원두 커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레귤러 커피를 안 거는 고등학교 때니까 많이 늦었는데 그때 명동에 꿈과 같이라고 클래식 음악 감상실 겸 뭐 사이펀으로 커피 해준 데가 있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그냥 홀딱 빠져갖고 돈을 모아서 그런 걸 살 데가 없으니까 그 종업원을 꼬셔서 종업원이 주방에 있는 걸 훔쳐내와서 저한테 처음으로 팔았다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로스팅, 커피를 볶는 게 커피 생활의 이제 본격적인 출발인데 로스팅을 열심히 하게 된 지 한 20년 그 정도 됐죠. 뭐 사무실에 가면은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어요? 주로 어떻게 드세요? 그냥 웬만한 우리 카페에서 보는 것보다 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초대 좀 해주세요. 한번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대신 저 프랑스 여행하고 꼭 같이 오셔야 예. 통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커피 한 번 내리고 나면 그 향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일단 톡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중독 같은 거. 중독이 나쁜 걸로 우리가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떤 형태의 중독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예, 성공 중독도 있고 뭐 일 중독도 있고 밥 중독도 있고 온갖 종류의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는 신체를 막 가동시켜주는 한 두어 가지의 중독이 그 일종의 난 그 영양소 같이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담배를 참 많이 핍니다. 다들 나쁘다고 하는 거 나쁜 거 알긴 않는데 일단 니코틴이라는 중독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서 뭐 하루에 2갑 정도쯤도 피니까. 그다음에 이 커피의 카페인 그거는 제 곁에 이제 의학하는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알아봤는데 뭐 혹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연구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매우 좋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저 술은 잘 못해요. 먹긴 먹는데 이렇게 취해 있는 몽롱한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알코올까지 가미했으면 이미 죽었겠죠. 근데 카페인하고 니코틴 이 두 개라는 생의 그 일종의 풀무 같은 거죠.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는 연료로 산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갑수 작가 1959년 향년 41세 사망. 아까 술을 드셨다면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하고도 살아있는 인간들 보면 기가 막히죠. 네. 담배는 안 피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니코틴하고 네. 카페인 두 가지로 살아간다는데 담배가 심각해. 하루에 2갑 이상 피니까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담배를 많이 드세요? 그게 뭐 잘 절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못 참으시는 거죠. 일하실 땐 열심히 하시는데 예. 빈 공간에는 담배 같은 걸 물고 있어야만 심적 안정이 오는 상태. 담배에 대해서 어떤 썰을 푸는 2가지가 기억이 네. 나는데 하나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예전에는 다 담배 폈잖아요. 네. 계속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담배를 피면서 근데 너무 많이 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할 수 없어서 핀대요. 그 기사 아저씨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서울엔 공기가 너무 나빠서 이 담배 이 불로 태워서 공기를 들이마셔야만 자기가 살 수 있대. 아이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 아저씨 멋있지 않아요? 멋있네요. 예. 또 하나는 그 사르트르라고 요즘 뭐 안 보겠지만 존재와 무라고 하는 무지막지하게 두껍고 긴 그 철학서가 있었어요. 거기 담배 얘기가 나오는데 담배가 이 3개래요. 3개. 나는 이 3개를 태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이제 약간 과장된 얘기고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거나 내가 안정감을 얻는 게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예.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사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굉장히 해롭대요. 그래서 남들에게 담배를 끊도록 종용하는 직업이에요.